골든타임이 뭡니까? 뇌졸중 생겼을 때 3시간 내에 병원 가야 된다. 3시간. 그죠? 그런데 뇌졸중, 골든타임 알아도 아무 소용없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척추88TV 신경외과 이경석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척추가 아닌 새로운 분야를 제가 좀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과가 신경외과거든요. 신경외과는 척추뿐만 아니라 뇌도 같이 치료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접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근데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뇌졸중, 골든타임 알아도 아무 소용없다. 좀 제목이 좀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골든타임 뭡니까? 뇌졸중 생겼을 때 3시간 내에 병원 가야 된다. 그러면은 완치도 가능하다. 3시간. 그죠? 또 뇌졸중이 오는 증상 다 아시잖아요. 뭐 영어로 fast를 해가지고 뭐 FAST, 뭐 face 얼굴이 이렇게 마비된다, 암, 팔다리 힘이 빠진다, 스피치 말이 억눌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아요. 이미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있는 분들은 뇌졸중이 좀 두려우셔가지고 공부도 하셔가지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그것이 도움되느냐?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뇌졸중의 발병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감소하지 않아,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완치되는 확률이 실질적으로 몇 프로가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골든타임에 대한 교육도 별로 없었고 그런 것도 몰랐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현장에서 10년 넘게 경험하면서 얻은 저의 결론이기 때문에, 자, 골든타임이 왜 의미가 없냐? 3시간입니다. 여러분, 3시간의 의미가 왜 소용없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고혈압이에요. 당뇨, 뇌졸중의 고위험인자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방송, 유튜브와 뭐 TV라든지 뭐 책을 통해서 뇌졸중의 위험한 증상, 미니 뇌졸중의 증상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왔어. 말이 어눌해지면서 침이 흐르고 팔다리 힘이 빠져. 이건 100% 뇌졸중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예요? 119죠. 119 부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손 따고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죠? 119 불러요, 분명히. 우리나라 119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와요. 늦어도 20분, 10분 내에 오거든요. 왔어요. 여러분이 119 와서 차 타고 병원 갑니다. 병원 이동하는 시간 빨리 가죠. 그런데 근처에 있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20분 이상 소요될 겁니다, 분명히. 뭐 10분 내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한 20분 잡아볼게요. 그럼 벌써 얼마예요? 40분 소요됐죠. 병원 갑니다. 엄청 큰 병원 간 거죠. 갔더니 자기보다 중한 환자들이 훨씬 많아. 나는 말이 어눌해서 온 것 뿐인데 저분은 의식이 없어. 저분은 죽어가. 그러면은 대학병원 응급실은 위중함에 따라서 분류해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있죠, 그러면. 그죠? 대기 시간은 걸리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판독받아서 통보받는데 적어도 그런 큰 병원은 2시간 걸려요, 사실은. 그러면은 거의 3시간 됐죠? 그러면 빨리 여러분이 그때부터 심할 경우에는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술방을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들이 잡습니다, 예약을. 근데 이미 다른 분들 시술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의료진이 다른 시술을 들어간 거죠. 그런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무리 빨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시간을 잡아먹겠죠. 그게 빠르면은 1, 20분 내 되지만 정말 운이 없을 경우에는 몇 시간 소요되는 거죠. 그럼 의료진 판단하에 이거를 빨리 이분이 치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처에 다른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합니다. 그럼 이송하는데 또 시간 얼마 걸립니까? 또 빠르면은 20분, 30분 그 병원 가가지고 의사 만나는데 또 걸리고 3시간 맞추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든타임을 알아도 뇌졸중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실제로 처음에 간 병원에서 치료 못 받고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서 악화되는 분들 너무 많고요. 골든타임은 몰라서 여러분이 뇌졸중 때문에 사망하신다거나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알아도 이런 경우 때문에 치료를 놓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 답을 드립니다 했었는데 답을 드릴게요. 자기의 위험도를 평가하세요. 고혈압, 당뇨가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상인지, 내 어떤 그 가족력이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내가 뇌졸중 걸릴 확률이 높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주소를 입력하신다거나 보시면은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뜹니다. 그러면은 그 병원들의 전화번호를 최소한 3군데, 4군데는 적으세요. 그거를 여러분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입이 어눌하다거나 마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야 될 병원이 그 병원인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실 갔더니 뇌졸중 치료하는 의사가 없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은 뇌졸중 치료하는 과가 없는 병원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119 구급대원이 그분이 뇌졸중이라고 판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저 뇌졸중이에요라고 말 안 하면은 일단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병원을 적어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 119 대원이 오는 과정 중에 20분 시간 있잖아요, 20분. 여러분 냉장고 가셔가지고 전화번호 있죠?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말이 어눌하면 가족분 시키세요. 제가 급성 뇌졸중 같은데 지금 가면은 진료나 치료, 검사가 가능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병원마다 다를 거예요. 저희 병원에는 지금 치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셔도 안 될 겁니다. 다른 병원 가십시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병원 전화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으로 가자고 하셔야 돼요. 119 대원한테. 119 대원한테는요, 권역 내에 환자가 병원을 지정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권역 밖에 안 됩니다. 권역 내에는 갈 수 있어요. 왜 그 병원을 가져가시죠? 그러면은 제가 뇌졸중 증상 갖고요. 전화를 미리 해보니까 이 병원은 치료가 안 되는데 이 병원 된다고 합니다. 가시는 거예요. 가면서 한 번 더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가족분들이. 저희 지금 출발했고요. 뇌졸중이 거의 맞아요. 선생님. 저희 15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정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그럼 가자마자 바로 의료진들이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고 치료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하신다면 최소 1시간은 줄일 수 있어요. 1시간은. 제가 보기엔 심지어 한 2시간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뇌졸중 시간을 지연돼가지고 치료를 못해 하거나 아니면 늦게 하는 바람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최소한 제가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리할게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뇌졸중 전조 증상을 기억하셔야 된다. 두 번째,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뇌졸중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최소한 3군데, 4군데, 5군데를 전화번호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놔라. 대학병원만 고집하라 하지 마라. 대학병원, 유명한 병원일수록 여러분 가셔가지고요, 치료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여러분보다 훨씬 더 위중한 분도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치료 못 받아요. 굳이 그런 병원을 고집하지 마시라. 권역 내에 홈페이지에 떠 있는 병원을 가셔도 아무 문제 없다. 그 병원 가셔서 급성기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큰 병원 가셔도 관계없어요. 또 하나 적어 붙여놓으신 다음에 119에 신고하고 올 동안 전화를 해보시라. 하셔가지고 지금 가면은 제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뇌졸중 같습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하는 병원에 먼저 가셔라. 오셔도 안 됩니다 하면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오셔도 저희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 다른 병원으로 또 이송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이 뇌졸중 때문에 후유증 또는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88TV의 이종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에 직접 경험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만큼은 꼭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검진하면 이것저것 내가 아프지 않은데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서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아낌없이 여러분 반드시 뇌혈관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있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잦은 두통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젊다 하더라도. 이분이 누구냐면은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안 되셨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없으시고요.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날씬하세요. 그런데 너무 두통이 심해요. 직장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두통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저희 병원 오기 며칠 전에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조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을 소개한 지인은 의료계에 있어요. 의료계에. 그래서 머리 검사 한번 해봐라. 근데 굳이 머리 검사할 정도 아니다 라고 해서 올까 말까 하다가 오신 거죠. 와서 검진차 머리 혈관 검사 MRA를 찍었습니다. 보시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이세요? 요거 카메라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뇌동맥류,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정말 터지기 직전입니다. 터지기 직전. 이거 터지면요 99.9% 이분 사망하셨어요. 왜냐면 이 혈관 부위가 굉장히 치명적인 부위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굳이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저조차도 얘기했는데 찍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이분은 바로 그날 뇌동맥류를 막는 수술이 아닙니다. 시술을 하셔가지고 완치가 되셨거든요. 만약에 그냥 두통을 방치하고 약만 드셨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년 수개월 내에 파열이 됐을 것이고 아마 이것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두통,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과 구역질, 구토가 동반되는 두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뇌혈관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런 뇌동맥류로 인한 두통과 일반적인 두통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양상이 다릅니다. 양상이.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아파요란 말씀 하시지 말고요. 아파요란 단어 빼고 말씀하세요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두통은 쿡쿡 쑤셔요. 찔러요. 뭔가 지끈지끈해요 하는 반면 이 두통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터질 것 같고 머리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탁해요. 머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머리 안에 뇌압이 올라가는 표현이죠. 막 뭐가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편두통 같은 경우는요, 잠을 주무시고 나면은 머리가 맑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잘 못 이룬다거나 잠을 자고 나도 두통이 뭔가 좀 완화되는 그런 맑은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진통제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진은 MRA입니다. MRI로 보는 혈관, 이걸 MRA라고 보고요. MRI는 뇌 조직, 뇌의 실질을 보는 것이 MRI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MRI와 MRA는 같이 찍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MRA를 빼고 MRI만 찍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MRI를 찍을 때는 MRA도 같이 찍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촬영하는 게 좋고요. 그 외에 디퓨전, DIFFUSION, 디퓨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급성 뇌경색 있죠?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급성 뇌경색, 뭐 하루 이틀 된 뇌경색은요, MRI에서 안 나옵니다. 신기하게. 뇌세포가 뭔가 좀 손상을 입어야지만 보이는데 손상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디퓨전을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뇌경색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사들이 디퓨전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퓨전까지 같이 찍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검사 툴이 되겠습니다. 검진 차원에서 찍었다가 이런 증상, 이런 병명이 나오게 되면 보험 처리가 되고요. 또 의사의 진단 하에 강력하게 병이 의심된다고 해서 진찰을 해서 찍을 경우에도 일부 보험이 됩니다. 일부 보험. 일부 보험 또는 전면 보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거 이렇게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경석의 척추88TV.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고혈압. 고혈압 잘못 알고 있다. 네. 분명히 붙일게요. 고혈압 분명히 잘못 알고 있다.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오늘 또 풍선,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풍선이 크게 달라요. 1번 풍선, 2번 풍선, 3번 풍선. 풍선 다른 이유는요, 이게 여러분의 혈압 차이예요. 이 풍선은요, 건강한 혈압, 120에 80. 이 정도는요, 한 150에 한 90 정도? 애매모한 고혈압. 이 정도는 한 180, 170. 수축혈압, 진짜 고혈압. 자, 당연히 뭐가 좀 잘 터지겠어요? 눌렀을 때. 얘 아니야, 얘? 그죠? 당연한 그런 거지. 시시하게 하려면 이거에. 아유, 벌써 돌리시는데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분들은 고혈압 약을 먹을 필요 없죠? 예? 왜냐면은 터질 리가 없으니까. 눌러봤자 뭐 터져? 예? 왜냐면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 이 풍선은. 그죠? 그래서 눌러봤자 터질 리 없어. 누르는 게 뭐예요? 누르는 게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술을 먹었다거나, 스트레스 받았다거나, 괜찮아. 네? 괜찮아가지고 얘네들은 버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중간혈압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의사들이 고민해. 약을 처방할까 말까, 약을 처방할까 말까. 에이, 미리 약을 먹어서 나쁠 거 없다. 약을 드셔요. 그러면은 이 풍선이 고혈압을 먹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혈압 약은요, 여러분이 복용했을 경우에 혈중의 최고 농도를 보이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약은요, 아침에 드세요. 어떤 약은요, 저녁에 드세요. 아니면 하루에 2번 드세요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약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가지고 혈중 최고 농도를 유지하고 서서히 배설되면서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은 아침 시간에 최고로 효과가 있고 오후엔 떨어져. 어떤 약은 반대야. 그러면 어떤 약을 처방하냐? 의사들이 그 사람이 혈압 변동치를 봐야 돼요, 원래는요. 이분은 주로 아침에 혈압이 높구나. 그러면 뭐예요? 아침에 빨리 작용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 거지. 또, 이분은 주로 오후에 높구나. 그러면 오후에 최고치 보이는 약을 처방하는 거죠. 아니면은 다 높아. 그러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아니면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또 약을 추가해. 점심까지. 이렇게 해서 혈압약이 하나를 먹는 분, 둘을 먹는 분, 세 분 달라지는 거예요. 자, 대부분 하나 먹습니다. 자, 이분은요, 아침 혈압약을 먹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혈압 먹으니까 혈압이 떨어져.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작아졌어. 여기 작아졌죠, 분명히? 그죠? 근데 오후 혈압도 사실은 높았던 분인 거지. 사실은. 근데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주로 혈압을 언제 재봐요? 병원 가면 아침에 가잖아요, 아침에. 아니, 밤에 병원 고혈압 약 받으러 가시면 뭐 있어? 대부분은 병원 가셔가지고 혈압을 재보거든요. 주로 9시, 11시. 저녁에 혈압을 모르잖아요. 혈압을 재우세요? 안 재워요, 대부분은. 그래서 의사들이 안정성이 입증되고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것이 주로 아침에 하나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떨어져. 하지만 오후에는 높게 유지되겠죠. 나중에 우연히 발견됐어. 저녁에 높네? 그러면 약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술을 먹었어.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어. 그러면은 아침과 저녁은 혈압 약 때문에 그나마 좀 눌러도 이렇게 폭발하고 싶은데 누르고 있어. 하지만 아침 약과 저녁 약의 사이에 그 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누르면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 이렇게. 있죠? 터질 수가 있어. 자, 문제는 얘예요, 얘. 어이구. 문제는 얘예요. 짠. 180에 110. 당연히 고혈압 약을 먹었어. 떨어지. 이게 제 친구 얘기예요. 처음에 병원 왔을 때 11시에 아침에 갔대요. 얼마? 180에 110 나왔대.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먹었어. 먹어서 아침에 병원 가니까 얼마 나왔어요? 130 나왔대, 130.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야. 만났지? 만났더니 이 친구가 노래방을 좋아해요. 맨날 맥주 마신 다음에 노래방 가서 막 해, 노래야. 그러고서 다음날 아침에 혈압을 재본대. 떨어져 있지, 약 먹고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점심, 저녁에는 혈압을 한 번도 안 재본 거예요. 집에 심지어 혈압기도 없대. 그냥 병원 갈 때만 재본대. 나 병원 갈 때만 정상이야. 그래? 이때만 쟀으니까. 약 먹고 있으니까. 의사는 정상입니다. 잘하고 계시군요. 야, 이런 말해.
노래방 가고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서 혈압 몰리는 거 아니에요? 실컷 흥분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어도 정상이야 혈압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계속 놀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여기는 못 올라가 누르고 있으니까 저녁 혈압이 더 올라가 근데 이걸 안 재봤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다가 아이 하나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혈압약을 꾸준히 먹었고 항상 혈압이 될 때마다 정상이었는데 내가 왜 뇌출혈이 왔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왜 뇌경색이 왔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진 아닙니까? 혈압을 유지하면 잘 된다면서요? No. 반드시 혈압은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재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안정시에 편안할 때 재는 것이 여러분 혈압 맞아요. 하지만 흥분했을 때 재봐야 돼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했어? 심한 스트레스야? 미치겠어? 여러분이 음주를 했어? 재봐야 돼요. 스트레스 시에 흥분했을 때 운동 직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혈압이 때문에 재지 마세요 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무리 올라가봤자 정상은요 수축혈압이 170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원래 160, 150 정도가 올라가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운동 직후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혈압을 재봤을 때 180 올라가는 분 많아요. 자, 여러분이 흥분했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혈압이 180 올라간다. 그러면은 안정시에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다시 혈압약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다시 약을 바꿔야 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혈압약을 아무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병이 와요? 그런 말이 많이 감소할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래서 주로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랑 뭐 아내랑 분이랑 막 싸우잖아요. 막 내가 못 살아 할 때 막 당신 진짜 막 던지고 싶을 때 잭 하다가 잠깐 그때 혈압을 재봐야 돼. 스탑! 한 다음에 혈압기를 가져오셔가지고 한 다음에 혈압을 재봐야 돼. 혈압을 재보면은 남편분이 혈압이 190 나왔어 그때. 그러면 어느 사모님이 남편하고 싸우겠어요? 사모님이 혈압이 200이 나왔어. 그때 남편이 밀어붙이면 이거 남편도 아니지. 대부분 그 상황 오게 되면은 아이고 200이 나오네. 아이고 내가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화해도 하고 혈압도 발견할 수가 있고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고혈압이 없는데 혈압을 매일매일 재? 그게 바로 저였어요. 고혈압 약을 먹으면 못 끊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무식한 제가 먹기 싫은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막 깠던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 야 반성했어요.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환자가 돼봐야 돼. 안녕하십니까 척추88TV의 이경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자기가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하라고 하는 의사가 정말 얼마나 안 좋은 의사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척추 의사지만 뇌졸중도 제가 또 대가 아니겠습니까? 저 방송 나가면 제가 뭐 하냐면은 고혈압 관리, 생활습관 관리, 고혈압에 있는 분들 뭐뭐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반성을 했어요. 진짜 비만이 아니면 저는 솔직히 저는 운동 많이 해요. 일주일에 제가 4일 이상 운동하고 한 번에 2시간 이상 운동합니다. 제가 다 마라톤도 좀 하죠. 사이클도 하죠. 수영도 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다 챙겨 먹고 간식 안 먹어요. 저 치킨 이런 거 안 먹어요. 담배 안 핍니다.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저는 와인 좀 마시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좀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좀 이렇게 혼술을 좀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늘었어. 점점. 처음에는 한 조금 맛만 보다가 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한 2잔, 3잔 마시는데 그게 어떻게 매일 된 거예요. 근데 그 2년 됐어, 2년. 뭐 워낙 운동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 촬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 주제가 고혈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패널 분들 모시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쟀어요. 제가 170이 나오네. 제가 컷 기계 고장. 그래서 한 번 재봤는데 다 정상이에요. 17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막 충격 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날 병원 와봤죠? 쟀어요. 수축혈압이 150 넘었더라고. 이완결합은 95. 1단계 고혈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 너무 충격 먹은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한 적 있었어요. 당신도 고혈압이다.
고혈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는 고혈압이다. 왜? 여러분들이 혈압을 안 재봤기 때문에. 내가 혈압이 없는 줄, 고혈압이 아닌 줄 알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분 중에 상당수는 고혈압이 맞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병원에 와서 뇌졸중 오신 분들 원인이 고혈압입니다 하면은 다 놀래요. 아닙니다. 저는 혈압 없었어요. 아니에요. 고혈압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 혈압을 매일매일 쟀냐고요? 안 했잖아요. 아니 고혈압이 없는데 혈압을 매일매일 재?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저 혈압이 없으니까 혈압을 안 재다니까? 가끔 재봤는데 정상이니까. 근데 우연히 방송상에 보니까 170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방송이 고마워. 그 방송 아니었으면 저는 몰랐다니까. 당연히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다음부터. 그래서 근데 고혈압을 먹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고혈압약을 드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고혈압약을 먹으면은 못 끊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무식한. 제가 먹기 싫은 거예요. 이게 막상 제가 당해보니까 먹기 싫어요, 진짜. 막 우울하고 먹으면 못 끊을 것 같고. 심지어 전데 제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못 끊을 것 같은 거야. 또 하나. 참 바보 같아. 이거는 의사가는 경험해봐야 돼. 먹었죠. 당연히 술 끊었지. 한 2, 3일 후에 재봤지. 115. 빡 떨어지는 거야. 정말 이런 혈압약 잘 나와.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붙더라고. 주위에서 제 친한 친구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내. 나와. 그래가지고 나갔지. 나갔는데 안 먹고 있으니까 혈압약 뭐 정상이 되면 괜찮아. 먹어도 돼. 먹었어. 맞았어. 다음에 됐지? 정상이에요. 혈압약 잘 나오네. 그래가지고 또 맞았어. 야, 여지없이 140 다시. 그러니까 이게 참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환자가 돼봐야 돼. 제가 방송에서 막 깠던 거 똑같이 하고 있어 정말. 혈압약을 드실까 말까 고민하시. 바보 같은 분 드십시오. 제가 먹기 싫었는데. 두 번째, 혈압약을 드신다고 정상이라고 그 다음부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운동 안 하고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혈압약만 의지하시는 나쁜 분들. 제가 그렇게 야, 반성했어요. 그래서 혈압 일기를 써야 됩니다. 왜? 이런 거 중요해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어느 날은 정상이야. 어느 날은 높아. 정상이야. 높아. 다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의사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분들은 추후에 혈압약을 끊을 수가 있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원인을 의사한테 그대로 전달 못하면 여러분의 혈압약은 계속 올라갑니다. 또 혈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혈압 일기를 쓰세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해놓고 안 한 건데 제가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혈압 일기 보여요? 혈압 일기. 보이죠? 1월 27일 전날 음주를 하지 않았다. 저녁은 과식을 했다. 125에 82. 1월 28일 전날 수술을 한 뒤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역시 전날 술을 먹지 않았다. 혈압 아침 6시 119에 83. 1월 23일 혈압약을 복용한 후 혈압이 전날 정상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서 와인을 3잔 마셨다. 아침 6시 반 혈압약을 먹기 전 148에 94. 가려 열고 역시 원인은 술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날 부부싸움을 하였더니 혈압이 올라. 이렇게 해서 다 하다 보면은 혈압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범인이 나와요. 그 범인을 의사한테 보여주면 혈압약을 올리지 않아도 그 범인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여러분이 추천하면 혈압약을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혈압 얘기 쓰시는 분들이 제 환자는 한 명 있어요. 한 명. 써오세요. 써오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혈압약 끊을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 혈압은 오늘 아침에 잰 혈압은요 115에 80이었어요. 역시 원인은 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토요일에 약속이 있는데 그거 안 먹고